네, 그럼 계속해서 69번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국가작용에 의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걸 어떻게 권리를 구제할 것이냐에 대한 파트입니다.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묶어서 이걸 손해전보제도라고 부르죠.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계략적으로 거기 비교를 하고 있는 표가 있는데요. 위법한 행정활동에 대해서 손해를 전보한다. 위법한 경우는 손해배상. 그 다음에 적법한 활동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은 이제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바탕에 깔린 것이고, 손실보상은 단체주의다. 네, 무슨 뜻이에요?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당했으니까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공평하게 그 손실을 부담한다라는 뜻이다. 단체주의. 손해배상은 뭘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니까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 손실보상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해서 무과실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희생이란 말은 손실보상 쪽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이라는 것이 있죠. 일반법으로. 그러나 손실보상은 일반법이라고 볼 수 있는 법률은 없는 것 같아요. 일반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은 재산상 손해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인데,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 비재산상 손해 다 들어갑니다. 자, 70번 문제는, 70번은 국가배상법 2조의 문제예요.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기서 이제 요건을 하나하나씩 봐야 돼요. 첫 번째 요건은 바로 공무원이 행한 행위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정식의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까지 포함되는 가장 넓은 의미의 공무원입니다. 행정부 소속뿐만 아니라 사법부, 입법부 소속 공무원도 다 포함되고,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소속 공무원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3번에 공무원은 1인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고, 그 공공기관 자체가 공무원일 수도 있습니다. 괄호 2번 표 바로 밑에 보세요. 직무행위, 두 번째 요건인 직무행위. 공무원이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피해를 입혔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직무행위라는 것의 직무는 무엇이냐 하면 권력작용, 비권력작용 다 들어갑니다. 다만 사경제적 작용은 제외되는 것이에요. 사경제적 작용 있죠. 오로지 그 경제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경제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민사사건이나, 그러니까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죠. 거기 영조물의 설치 관리 작용도 제외한다고 한 이유는 뭐 아시죠? 이거는 이제 요 뒤에 71번에 이제 그 5조에서 우리가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한을, 동그라미 2번에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역시 여기서 말하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죠. 권한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여러분,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를 직무를 집행하면서로 좀 고치세요. 직무를 집행하면서. 이렇게 고쳐놓은 다음에,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외형설이죠, 외형설. 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 그 공무원 자신이 주관적인 의사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했을 때 이것이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면은 바로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자는 뜻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구제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외형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이제 네 번째 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됩니다. 과실은 중과실이나 경과실도 포함되고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것은 이 당의 공무원 자신이 고의 또는 과실을 취했다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과실이라는 것은, 특히 과실이라는 것은 사실은 과실이라는 것은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거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주의 의무의 정도가 다 달라요. 능력이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주의 의무가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바보 같은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은 평균적인 사람 있잖아. 평균적인 공무원이 갖춰야 할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동그라미 4번은 여러분 민법 총칙만 하셨죠? 참. 이제 지금 채권법 파트에 가면 756조에 이른바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데, 사용자는 면책 받을 수는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는. 사용자가 그 회사 사장이에요. 회사 사장이 근로자를 감독함에 있어서 잘못한 점이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되면 근로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대신 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국가배상 책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 여부를 떠나서 국가나 지자체
책임이 있어. 그거예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구체적 검토라고 돼 있어요.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고 한다면 이른바 행정처분은 이제 위법하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위법성 인정이 되지만 위법성이란 말과 고의 또는 과실이란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요건을 달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행정규칙에 따라서 공무원이 만약에 처분을 하면 그 사람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원래 공무원은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규칙에 따라서 했다. 근데 나중에 그 행정규칙이 혹시 상위 법령을 위반한 그런 것일 경우가 밝혀질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과실을 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가배상 책임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이건 잘못이지. 이때는 과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요 문장하고 바로 밑에 있는 문장 구별해야 되는데요.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고 학설 판례가 하나로 귀일,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 그 복잡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나름대로 한 설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업무 처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자, 5번째 요건인데요. 법령 위반, 위법하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법령에는 법률뿐만이 아니라요. 넓게 해석합니다. 인권 존중, 권리 남용 금지, 신의 성실 이런 거죠. 아까 우리 공무원의 개념도 최광의로 봤듯이 가능한 한 넓게 해석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돼요. 동그라미 2번에 구체적 검토. 재량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했을 때는 위법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공무원의 부작위 있지. 공무원의 부작.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안 했을 때 이때도 법령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절차 하자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밑에 뭐 대집행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전 시간에 대집행 얘기했죠. 그래서 이 대집행이 일단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일단은 거기서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계고 처분을 말합니다. 계고 처분. 대집행 실행이 완료되면 일단 계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의 이익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으로 갈 수는 있겠습니다. 6번 6번째 요건 타인. 그 가해자인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돼. 그러니까 이 타인 속에는요. 다른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7번 손해라고 나오죠. 손해는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특히 비재산적 손해에 관한 그 손해배상을 유자료라고 부르죠. 위자료. 그리고 인과관계도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그 요건이에요. 국가배상법 2조 요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1번 주제로 가면 이번에는 국가배상법 5조의 요건. 5조. 일단 첫 번째로 공공의 영조물이 문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국가배상법에는 공공의 영조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해석하기를 학문상 공물로 해석합니다. 공적인 용도에 제공된 물건들, 공물. 공물의 종류에는 인공공물, 자연공물로 나눠지죠. 인공공물, 자연공물. 그 다음에 소유권의 주체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소유물일지라도 공물로 제공된 이상 국가나 지자체는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시설 관리를 못하면 바로 5조가 적용돼요. 그리고 국가가 꼭 무슨 소유권이나 임차권 같은 민법상의 권리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잠시 뭐 빌려다가 쓸 수 있는 사실상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요건으로 내려오면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고 돼 있죠. 우리 국가배상법에는 그냥 하자라고만 표현돼 있어. 그럼 이 하자가 뭐냐 이거야. 하자가 학설적으로는요. 객관설과 주관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을 결한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는 것이 도로에 막 움푹 구덩이가 파였다든지 아니면 도로에 물건이 놓여져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상한 물건이 놓여져 있는 것도 하자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통상 갖춰야 될. 그렇지만 주관서로 보면 그러한 하자를 누군가의 공물 주체가 잘못한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물건이 떨어져 있는 도로에 물건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도로 관리자가 뭘 잘못한 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관설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고 도로 위에 무슨 물건이 떨어져 있으면 일단은 하자다. 이렇게 보면 객관설 입장이야. 그럼 판례는 전통적으로 판례는 객관설의 입장을 취해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얘기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요. 주관설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판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제대로 관리할 만한 여력이 없을 때는 이걸 이 관리자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어렵다는 거죠. 면책 사유 나오는데요. 뭐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고 하죠. 불가항력인 경우는 면책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판례에 따르면 재정의 부족, 예산의 부족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요. 세 번째 요건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똑같습니다. 아까 2조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보면 5조는 2조 사건보다 비교적 요건이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잘 보시면 아까 2조에서 나왔던 뭐 고의, 과실, 위법성 이런 요건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 72번 문제로 갑니다. 72번. 제가 제목을 그 밖에 국가배상법상 중요사항 전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네. 여러분 이론 교과서로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 양이 많다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 그걸 다 어떻게 지금 우리 오늘 마무리 특강이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좀 보시면 좋겠다 싶은 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괄호 1번에 배상 책임자는 누가 지느냐? 아까 그러한 요건을 가졌으면 누가 배상하느냐는 담당 공무원이 배상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는 국가나 공공단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국가배상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위헌의 논의가 있다고요. 헌법보다 법률이 오히려 범위가 좁아져 버렸어. 좁혀졌어. 그러니까 이건 위헌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국가사무다 그러면 국가가 배상하는 거죠. 자치사무다 하면 자치단체가 배상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지방자치단체가 만약에 기관위임사업을 집행한다. 그럼 이거는 국가사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위임기관, 즉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가 속한, 그러니까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왜 그래요? 이 경우는 지자체가 자기 사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나 상급지자체의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동그라미 4번에 국가배상법 6조도 있습니다. 자, 공무원의 선임 감독 또는 영점원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서로 다르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을 동거하니?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가나 지자체 중에 아무데나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5번은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졌죠. 그럼 내부적으로는 서로 과실 비율에 따라서 뭐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괄호 2번에 보시면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 선택적 청구의 문제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피해자는 그 가해자인 공무원에게 공무원에게 청구하냐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에게 청구하느냐. 우리 판례는요. 만약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그 자체 그 사람한테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과실인 경우에는 안 된다고 봐요. 경과실인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만을 상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래? 경과실, 공무원들이 이제 직무집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의미가 있어요. 괄호 3번에 이중배상 배제의 문제 아시죠? 이중배상 문제. 특히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요 법률 정하는 자가 바로 향토예비군이에요. 국가배상법의 향토예비군. 요 네 사람이 있죠. 요 사람인 경우는 이 네 사람 이 경우는 전투나 훈련과 같은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만약에 다른 공무원에 의해서 손해를 받았다. 그러면 뭐 군인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무슨 보훈연금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만약에 보상을 따로 받죠.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배상받지 말아라 해서 이중배상 배제.
이게 이제 평등권 원칙이 위반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어요.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이 군인이나 경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제한을 하느냐. 그래서 위헌성 논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헌법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현행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2번. 전투경찰 공무원이나 경비교도대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 세 사람들은 법률에 규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지.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판례로 해결하는데요. 군인경찰, 자, 전투경찰은 경찰 공무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투경찰은 이중배상 배제 대상이야.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나 경비교도대원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군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3번에 당연히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상, 네,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보상 지급받을 없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청구합니다. 배상심의회라는 제도가 있죠. 여러분 배상심의회는 행정기관의 하나입니다. 이건 행정심판위원회도 아니에요. 따라서 배상결정, 이건 처분성 인정되지 않으니까 배상심의회 결정 자체를 가지고 뭐 손해 행정소송 제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배상심의회는 임의적인 절차니까 이걸 거치지 않고 그냥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됩니다. 73번으로 가죠. 이제 손해배상 이야기가 끝났고 손실보상이에요. 손실보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첫째로 공공필요와 관련되어야 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싸움 등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한상권을 제한해야 돼. 두 번째로 그 공용침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자체는 법률에 적법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위법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배운 국가배상 청구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공용침해, 재산권 침해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손실보상 대상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세 번째, 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재산권은 뭐 모든 재산권,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웠던 그런 모든 재산권을 다 포함한다. 거기에다가 공법상 권리까지 다 포함합니다. 다만 거기 디귿처럼 영업기회나 이득 가능성, 뭐 기대, 학술적 가치 이런 것들은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 재산권의 침해, 두 번째 침해해야 된다. 침해. 우리 헌법 23조 3항에는 침해의 종류 세 가지를 수용, 사용, 제한 이렇게 열거하고 있죠. 일단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리고 침해라는 것은 법률 수용과 행정 수용이 있어요. 근데 대개 행정 수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 행위를 통해 가지고 토지를 수용당할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요건으로 특별한 희생해야 된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재산권을 제한받는 경우는 손실보상해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른바 사회적 제약,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 나만이 받는 거, 특별한 희생인 경우에만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헌법 23조의 3항을 보면 공용침해도 법률로서 하라고 하고 그리고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보상 규정, 법률 규정이 있어야만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법률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지. 직접 효력설, 유추적용설, 위헌명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능한 한 이제 인정해야 돼요. 유추적용설이나 직접 효력설. 직접 효력설은 헌법 23조를 직접 적용해서 손실보상 해주라는 것이고 유추적용은 비록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그 유사한 사건에 적용되는 다른 법조문을 가져다가 끌어다가 보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자, 74번 볼게요. 보상액 결정에 대한 불법. 특히 토지보상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건 절차입니다. 토지를 수용할 때는 그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만나서 협의를 보도록 돼 있어요. 일단 협의해야 되는데 만약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이때는요 사업 시행자가라고 돼 있죠.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아닙니다. 사업 시행자는 1년 이내에 사업 인정고시가 있으면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을 신청할 수가 있어. 요게 행정심판이에요. 행정심판. 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 꼭 가시고 동그라미 2번은요.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할 수 있는 걸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은 재결 신청을 직접 할 수는 없고 사업 시행자에게
당신 말이야 빨리 재결을 신청해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재결을 우리가 수용재결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라고? 수용재결이에요. 행정심판 한 번 있는 거예요. 이 행정심판 수용재결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 신청합니다.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재결할 수 있어. 이걸 뭐라고? 다음 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 나오죠. 네, 51페이지 이의 재결이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토지 수용 사건은 좀 특이한 게 행정심판이 두 번 벌어집니다. 두 번 벌어질 수 있어. 이의 재결이에요. 그런데 이의 재결마저 불복한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행정소송으로 가야죠. 법원으로. 법원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재기. 여기서 중요한 건 소재기보다 밑에 보상금 증감 소송이라고 나오지. 이 보상액 자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당사자 소송인데요. 당사자 소송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이제 보상금이 뭐 많다 적다 이렇게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사업 시행자가 원고이면 토지 소유자가 피고가 되고, 토지 소유자가 피고이면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원고이면 사업 시행자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옛날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요. 이거 토지 수용 위원회 있지. 토지 수용 위원회도 피고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어요. 법적 성질 나오면 그래서 삭제됐기 때문에 이걸 단일 소송이라고 부르고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중요하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당사자 소송인데, 그러니까 보상액을 다투니까 당사자 소송 같은데 알고 보면 사실은 보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처분을 다투는 거거든. 재결도 처분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항고소송 아니냐 해가지고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입증 책임은 당연히 뭐 원고에게 있는 거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죠. 7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 밖의 중요사항. 헌법 규정 나오는데 23조 3항을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며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보상도 법률로서 한다 이거예요. 요걸 이른바 불가분 조항. 그죠? 수용, 사용, 제한하게 되면 반드시 보상 규정도 돌아해가지고 떨어질 수 없다 해서 불가분 조항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보상이라고 했는데 그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개발이익 같은 경우는 이러한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개발이익은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건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되고 다만 원래부터 있던 객관적인 땅값 있잖아. 그것만 보상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동그라미 3번처럼요. 대인적 보상. 이건 이제 주관적이야.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대물적 보상. 그래서 객관적 가치 있죠.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보상해 주는 게 대물적 보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날은 생활 보상까지도 막 이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생활의 근거를 보상해,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준다. 여기까지. 동그라미 4번 현금 보상이 원칙입니다. 그 밖에 현물 보상, 매수 보상, 채권 보상 등이 있고. 보상액 지급할 때 선불주의 먼저 줘야 돼요. 한꺼번에 줘야지 분할로 주면 안 되고, 개인별로 줘야지 단체적으로 주면 안 되고,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지 국가가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자, 75번 여기까지가 뭘 한 거예요? 우리가 손해배상과, 그러니까 즉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을 했는데, 다만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제도가 있지만 사각지대가 놓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위법하긴 한데 공무원에게 과실이 없어. 위법하긴 한데 무책임이라고요. 과실이 없어. 무과실. 그러면은 과실이 없으니까 손해배상으로 할 수도 없고, 위법하다고 했으니까 손실보상으로 갈 수도 없죠.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때문에 일찍이 독일에서는 학설과 판례로 여러 가지 견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개되고 있어요. 76번에. 그래서 수용 유사침해 보상 이론은 우선 위법한 경우에도 그 특별한 희생을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위법입니다. 수용적 침해 보상이라고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손실보상의 요건 중에 그 공용 침해가 의도적으로, 본래부터 의도적인 것이어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의도적이지 않고 뭐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지하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철 공사장 옆에 있는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지하철 공사할 때 의도한 바는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그 수익금이 상인들의 수익금이 지나치게 떨어졌을 때는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는 게 있어. 그게 수용적 침해보상 이론이에요. 희생보상 청구권은 희생, 생자지. 그러니까 생명, 신체, 뭐 이런 거 명예 이런 것들도 요게 이른바 비재산적 손해인데 원래 손실보상은 재산적 손해인 경우잖아요. 이게 비재산적 손해도 손실보상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다음 페이지 4번 희생유사침해보상. 그럼 이거는 이런 비재산적 손해 플러스 그 다음에 위법한 경우. 괄호 5번에 보면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이라고 나옵니다. 행정작용이 위법해서 위법한 행정작용의 결과로서 현재 나와 있는 그러한 불법적인 상황을 제거해달라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보세요. 공법상 이용이라는 경우고 타인 간의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지 뭐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아니고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어야지 중단되어 있으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죠. 그리고 결과 제거가 가능해야 되고 허용성이 있어야 되고 기대 가능성이 있다. 쟁송 절차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 기억하세요. 됐습니다. 기타 뭐 고의과실이 요구되지 않고 됐습니다. 77번 보시죠.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도의 본질적 측면은 행정통제적 성격과 권리구제 성격을 똑같이 갖는다는 것은 맞아요. 근데 약간 순서가 바뀌었죠. 행정소송은 권리구제에 치중하고 행정심판은 행정통제를 한다는데 주요한 의미가 있다. 존재 이유 넘어가고 쟁송 대상은 행정심판은 부당한 처분까지도 대상이 되는데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만 대상이 됩니다. 판정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으로 다르겠고 두 칸 내려와서 종류 행정심판, 취소심판, 무효동항심판, 의무행심판 있어. 근데 행정소송은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의무이행 소송 같은 게 없습니다. 제기기간 두 칸 내려오면 제기기간. 자, 행정심판부터 보면 원래 90일, 180일인데 이거는 취소심판에 일단 적용되는 거예요. 취소심판. 처분을 취소해달라 그러니까 90일, 180일 적용되는데 요것이 이제 무효확인 소송에는 무효확인 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효확인 심판은 아무 때나 제기하면 돼. 그 다음에 의무행 심판이 하나 있었잖아요. 의무행 심판 제기하는 건 원래 두 가지 경우가 있어. 거부 처분에 대해서 하거나 아니면 부작위에 대해서 하는데 부작위에 대해서는 이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겠죠. 처분이 없으니까. 오른쪽에 행정소송, 취소소송 90일 1년입니다. 근데 무효확인 소송은 제한이 없어요. 심리 절차는 약식 절차냐 정식 절차냐 뭐 차이점이 있겠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53페이지에 보면 기속력 확보 수단 해가지고 행정심판의 경우는 직접 처분 제도가 있어요. 직접 처분. 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행정기관이니까 심판위원회도. 그런데 법원은 행정기관이 아니죠. 내가 직접 처분할 수는 없고 다만 간접강제 제도가 있다. 이거야. 간접강제. 요게 이제 이행할 때까지 판결의 내용을 이행할 때까지 막 그 배상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간접강제. 자, 53페이지에 78번 보겠습니다. 78번 주제. 행정심판위원회 유형 네 가지가 나와요. 당해 행정청이 그냥 스스로 행정심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이제 독립적인 기관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행 1항 이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등이 행한 것. 그 다음에 각 시도에서 행한 것들입니다. 근데 세 번째, 그 각 시도지사 소속의 심판위원회가 있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거는 또 그 시도 소속 행정청이나 아니면은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행한 처분에 대해서 다툽니다. 그 다음에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있을 수 있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자, 79번 문제 볼게요. 79번, 54페이지에. 행정심판 당사자 나오는데. 우리가 그 소송에서는 원고라고 부르는 사람이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입니다. 심판 청구인. 제기하는 사람이 청구인이에요. 우리 청구인은 제한이 없어요. 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가 있다면 처분의 상대방일 수도 있고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상관없습니다. 청구인 적격, 노라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선정 대표자 제도는 뭐야? 여러 명이 청구할 때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선정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에게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까지 있습니다.
피심판, 자, 심판 피청구인. 심판의 대상자는 누구냐? 처분을 한 행정청을 대상자로 해야 됩니다. 자, 80번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 심판 청구 대상은 처분이나 부작위죠. 네. 처분이나 부작위가 대상이 되고요. 안 되는 게 있는데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대통령보다 상급자가 없어. 행정기관에는. 그러니까 대통령 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니까 제외가 돼요. 다만 대통령의 행위일지라도 법원의 소송 대상은 되죠. 두 번째 칸의 심판 청구 방식은 서면을 제출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라는 서면을 제출해요. 청구 기간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원칙은 90일, 180일인데 이것은 적용되는 것이 취소 심판, 그 다음에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적용되고요. 나머지 무효확인 심판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은 적용 안 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날이고요. 그리고 90일과 180일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래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어요. 물론 밑에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로부터 14일 이내만 하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55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나오죠. 처음 심판 청구 기간을 잘못 알렸다. 잘못했으면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에 청구 기간을 아예 알리지 않았어? 그러면 180일 이내에만 제기하면 됩니다. 180일입니다. 1년 아닙니다. 자, 심판 청구서는 어디에다 제출합니까? 제출기관. 옛날 법에는 반드시 행정청을 경유해서 위원회로 가도록 했는데 요즘은 그냥 그 처분한 행정청이나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그냥 아무 데나 제출하면 돼. 편해졌죠. 이렇게 제출하면 이제 처분청이 만약에 받았다. 처분청이 받았다. 그러니까 행정심판 청구서 읽어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야. 그럼 스스로 처분을 변경하면 돼요. 변경하나 취소하면 되는데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답변서까지 작성해가지고 그걸 행정심판위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가 받은 경우에는 그 부본, 복사본이죠. 복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고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또 제출해야 됩니다. 자, 81번에 고지제도라고 나왔죠. 이게 뭡니까? 고지제도. 그래서 이 행정기관은 처분을 할 때,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만약 이 처분에 의의가 있는 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미리 알려주도록 돼 있단 말이야. 상대방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고지야. 근데 고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직권고지와 신청고지가 있어. 직권고지라는 것은 서면으로 처분할 때 상대방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불복 절차를. 그 다음에요. 신청고지는 제3자가 문제인데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가 나도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으니 그 절차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면 알려주도록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신청고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 오고지, 불고지가 또 나와요. 불고지. 불고지. 아예 알리지 않았다는 거야. 아까 조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는 그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것만 얘기했죠. 기간을 알리지 않으면 며칠까지? 180일 이내에만 제기하면 되는 거야. 근데 행정기관을 그러니까 대상기관이 있죠. 제출기관을 잘못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은 바람에 이상한 기관에 제출하면은 그때도 제출하는 것을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송해야죠. 오고지는 잘못 알려줬으면, 기간을 잘못 알려줬으면 그 기간 내에만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 알려줘서 다른 행정기관에게 엉뚱한 곳에다 제출하면 이것도 역시 유효한 것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자, 82번. 자,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이 이제 시작된단 말이야. 심리, 증거 조사하는 단계를 심리 단계라고 하죠. 심리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로 나눠지는데 행정심판법이 정하고 있는 제기 요건을 갖췄는지, 예를 들면 90일, 180일 이내에 제기했는지 이걸 조사하는 게 요건심리입니다. 요건심리를 통과하지 못하면 각하당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은. 요건심리를 통과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본안심리로 들어가는데 행정심판 청구의 내용이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본안심리예요. 괄호 2번에 자, 불고불리 원칙.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청구한 것만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심판 청구인이 이걸 좀 조사해 주세요라고 청구한 것만 대상이 된다. 불고불리입니다. 불이익 변경 문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요, 본래의 처분보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재결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을 영업정지 5개월로 바꾸면 안 된다고요.
그다음에 괄호 3번에 심판 절차의 구조와 원칙 나오는데 대심주의다. 당사자가 서로 쌍방간에 대등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공정하게 진행하는 얘기지. 직권심리주의.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어요. 이 직권조사는 행정소송에도 적용됩니다. 서면으로도 심리할 수 있다는 게, 자, 서면심리주의. 이게 소송과 다른 점이에요. 소송은 반드시 말로 하도록 돼요. 변론주의. 근데 행정심판은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위원들끼리 그냥 서면으로 심리가 가능합니다. 처분권주의는 그 행정심판을 개시하고 심판의 범위를 변경하고 범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심판 청구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은 당사자에게 달려있다. 당사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처분권주의입니다. 언제든지 행정심판을 취할 수가 있어. 처분권주의. 57페이지. 자, 83번 재결 관련 중요사항입니다. 재결 기간은 60일 이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재결의 방식. 서면주의죠. 또 역시. 아까 행정심판 청구도 서면 청구를 해야 되고 재결도 반드시요. 재결서라는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사정재결 제도가 있어. 사정재결은 뭐야?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어. 그러면 인용재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재결을 하게 된 경우에 공공복리의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기각재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인용재결이 나와야 되는데 기각재결이 나와버렸어. 사정에 따라서. 이게 사정재결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재결의 효력이 있어요. 형성력. 네. 재결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막 변동하는 효력이 발생해요. 이게 형성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처분이 만약 취소된다. 취소됐다. 그러면 그게 효력이 없어지니까 형성력이죠. 불가쟁력. 제소기행 경고하면 누구든지 효력을 다툴 수 없어. 불가변력.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재결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기속력.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행정청이나 관계행정청은 이걸 따라야 돼요. 그래서 위법하다고 결정나는데 이걸 동일한 행위를 다시 반복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기속력이에요. 동그라미 5번 재심판 청구 금지. 여러분 소송하고 다른 점인데 소송은 3심제도가 있잖아요. 1심, 2심, 3심으로 가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딱 한 번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행정심판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소송으로 가면 돼요. 동그라미 6번에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원처분이 그래서 원처분주의예요. 원처분주의. 네.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 원처분 원래 했던 처분이 있었어.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 2월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2월. 근데 여기서 행정심판 청구하다 보니까 재결이 나와요. 행정심판에서. 그래서 2월이 뭐 1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난 이것도 억울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소. 그럴 때 대상이 되는 게 뭐냐? 이거냐 할 때 우리는 원칙으로 이거다이죠. 원처분. 원처분. 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있죠. 재결이 대상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재결 자체에. 예를 들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났다. 이렇게 되면 그걸 자체로 하면 됩니다. 자, 84번 행정소송의 한계라고 되어 있어요. 한계. 거기에 X 동그라미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반사적이 X. 안 된다는 거예요. 소송 대상. 훈시규정 위반, 법령을 해석하는 거 안 됩니다. 사실행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학술 예술상의 문제 이런 거 다 안 돼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정도는 이르래야지 부당한 재량행위는 X입니다. 통치행위는 세모라고 되어 있는데 통치행위 중에서도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었죠. 우리 판례상. 그 다음에 의무이행 소송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예방적 금지 소송 존재하지 않아. 85번 보시면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앞에 항고소송과 당사소송을 두 가지를 묶어서 주관적 소송. 그 다음에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묶어서 객관적 소송이라고 부르죠. 항고소송이란 것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 여부 소송이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이란 처분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또는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해서 절기하는 게 당사자 소송이다. 그다음에 민중소송이라는 것은 민중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 없이 행정의 합법성을 위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소송 제기하는 것이. 민중. 기관소송은 국가나
행정주체 내부에 있는 기관들끼리 서로 권한을 다투는 게 기관소송이다. 그래서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그 권한쟁의 심판하고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86번 문제, 86번에 재판관할 나왔습니다. 재판관할, 그러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법원이 재판을 하냐 이거야. 신급관할. 일단 1심에서부터 시작하니까 1심 지방법원급인 행정법원이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없는 지자체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요. 고등법원이 항소심, 대법원 이렇게 나오죠. 3심제. 괄호 2번에 토지관할 나왔는데 피고의 소재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피고 쪽의 원고가 아니라.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이다.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 거기다 하나 메모해 두세요. 하나 빠졌는데 플러스 중앙행정, 여러분 중앙행정기관의 상당수가 지금 세종시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플러스 여기에다가 세종시를 관할하는 곳 있죠? 네, 세종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이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 이거는 부동산이나 장소의 소지를 관할하는 곳에 제기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을 조심해야 되는데 제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건 선택사항이지 꼭 여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 관할 법원 있지. 그냥 여기다 제기해도 돼요. 합의관할이나 변론론 관할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민사소송법상 제도인데 역시 행정소송에도 적용이 되고요. 괄호 3번에 관련 청구소송 2송 나왔습니다. 요것은 만약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지금 어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가 중요해요. 그럼 요 처분과 관련된 관련 청구 소송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청구 소송 4가지 외우이죠. 4가지. 손해배상 소송, 부당이득 반환 소송, 원상복구, 원상회복 소송. 그리고 또 다른 취소 소송. 이렇게 4가지. 이러한 관련된 소송을 그 처음에 취소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그 서울지방법원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보내느냐 조심하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87번 보시면 원고적격인데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원고적격이지. 자, 우리 소송법 12조는 원고적격은 취소소송인 경우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뭘 의미하느냐에 대해 가지고 뭐 학설이 대립하긴 합니다만 통설과 판례는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가진 자 이렇게 해석하죠. 법률이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졌느냐. 다만 자 거기 다시 12조 보면 그러나 처분 등의 효과가 기관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되면 원래 안 되죠. 효과가 소멸됐으면 소송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소송을 통해서 끝내 처분을 취소시키면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괄호 2번. 아까 법률상 이익이라고 했는데 자연인이나 법인 다 돼요. 그리고 상대방 제3자, 상대방뿐만 아니라 처분의 제3자, 복효적 행위에서 제3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뭐 여러 번 얘기했죠. 그 밑에 표가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구체통일. 이른바 경쟁자 소송, 경원자 소송, 이웃 소송 돼가지고 수십 년 전에는 이러한 소송들이 인정이 안 됐어요. 복효적 행위에 있어서 제3자들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다고 인정을 안 했는데 오늘날에는 인정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하고 이 문제도 지금 판례를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 넘어갑니다. 그래서 88번으로 가면 여기서는 다음 시간에 하죠. 88번부터.